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FOMC와 올해 마지막 만기를 소화했던 어제 국내 증시였고요. 미국도 한국도 기존의 주도주 혹은 대형주들이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저평가 종목군들 아니면 특정 테마군으로 자금 쏠림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컬러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죠. 잠시 쉬어가는 현상인지 아니면 시장의 새로운 패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뉴욕 증시는 전날 마감 후에 발표됐던 오라클 급락 충격을 딛고 오늘장 상승으로 다우와 S&P 500 지수만큼은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1.3%의 플러스 48,70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 0.2%의 플러스 역시나 6,90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7,000포인트라고 하는 마일스톤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 러셀 2000 지수의 강세까지 합쳐지면서 역시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보면 어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 그래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AI주들, 기술주들, 특히나 빅테크주들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오고 그 자금이 우량주와 가치주로 유입되는 로테이션이 포착됐던 하루였는데요. 그는 오라클 급락의 영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ME 패드워치 툴에는 내년도에 연준이 2회 이상 금리를 내려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72%대까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연준의 점도표에는 분명 1회 인하만이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선물 시장의 수치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시장이 그래도 완화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이야기이죠. 따라서 온건한 매파적 인하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새롭게 발표됐던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6천 건으로 갑자기 좀 스파이크가 튀었거든요. 연휴 종료 이후에 급반등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동시장 악화의 시그널이 포착된 점 역시도 오늘 국채금리의 하락을 야기시켰죠. 하지만 위험 선호도가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급락세를 보면 이를 알 수가 있죠. 비트코인 현재 구간 1.6%의 마이너스 91,300달러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오라클의 급락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오라클의 실적에 대해서 어떤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간밤의 종가는 10.8% 급락한 수준에서 일단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레포트를 가장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월가의 모든 IB들의 업데이트되고 있는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변동에 대한 보고서 그를 관통하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한 패턴이라는 제목인데요. RPO와 전망은 상향 조정됐지만 분기 실적 수치 자체가 엇갈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가 급락의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소폭 미달이 나왔죠.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자본 지출을 상향 조정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그랬듯 자본 지출을 지금 공격적으로 늘려야지만 미래의 사업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본 지출을 아끼게 됨으로써 미래 사업에 잃게 되는 그 분량이 너무 아깝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될 때가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손익과 현금 흐름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시적인 장기 성장성에 베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조금 더 보유해봐도 되겠지만 지금 수익성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당겨와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기가 어렵겠다 하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에 대한 물량을 좀 덜어내는 것이 적절한 관점이겠죠. JP모건에서는 그래서 투자 의견을 중립
단계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의 270에서 230달러로 내려잡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라클 스토리의 전형적인 이분법적 특성이 재확인됐다라는 판단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월가의 많은 IB들이 이러한 JP 모건의 의견에 뜻을 함께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이후에 나왔던 목표 주가 변동 내역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키방크 측에서는 기존 350달러에서 300달러로 내려잡았고요. 스트릿 하이 수준을 제시하고 있었던 캔터 피츠제럴드와 TD 코엔 원래는 400달러 수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20에서 350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 그 밖에도 시티와 바클레이즈, 스티펠 등 여러 IB들이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기대 요인이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부정할 수 없는 단기적인 부담 요인도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컨센서스 목표 주가는 346달러를 가리키고 있고요. 1년 동안 주가가 73%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진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에 대한 컨센서스는 moderate buy, 그러니까 보통 매수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되 공격적인 매수까지는 아닌 그 사이 어딘가를 뜻하는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라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잡아감에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을 확인해 보시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라클 급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 그리고 M7 종목들의 자금 유출이 나타났고요. 그렇게 유출된 자금들이 여타, 우량주 혹은 가치주들로 유입되는 순환매가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나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강했던 업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융업종이 되겠습니다. 비자의 주가 급등이 다우지수 상승의 주역이었고요. 간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이 비자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연준의 FOMC 이후로 유동성 유입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 역시도 이 금융주들에게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반도체주들 이슈 먼저 보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1.6% 빠졌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AI 산업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시장의 관심이 기존의 AI 하드웨어에서 확연하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센티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자본 지출 확대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봐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는요. 연준의 어제 경제 전망 요약에서 GDP 전망치가 1.8에서 2.3%로 상향 조정됐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거든요. 이는 즉 AI의 확산이 실질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 생산성을 증대하는 효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의 기대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산성, 즉 GDP 증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연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시사점을 반드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는 2%의 급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반도체주들은 혼조 양상을 나타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낙폭을 크게 지우면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테슬라입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역풍 그리고 로보택시 출시 일정이 불확실하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요. 1%의 주가 하락세를 나타냈죠. 그 밖에는 알파벳의 급락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샘 알트만 CEO가 간밤 CNBC랑 인터뷰를 가졌는데 제미나이 3.0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 우리 거보다 좋다라는 걸 인정한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다라면서 간밤에는 말을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챗 GPT 5.2 이제 차세대 버전을 출시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과연 지금 여러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미나이 3.0이 GPT를 능가한다라는 것으로
밝혀졌죠. 이번 5.2의 출시를 계기로 해서 그 분위기를 또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파벳의 주가에는 부담이 되는 소식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반등세도 나타났습니다. 자, 차세대 다이어트 약 임상실험 결과 23.7%의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역대 그 어떤 비만 치료제보다도 더 강력한 비만 이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분위기까지 양호했다라는 점도 체킹해 드립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한 가지 들려왔는데요.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회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디즈니, 그리고 세계 최고의 AI 회사인 오픈 AI의 파트너십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디즈니가 오픈 AI에 1조 5천억 원의 지분 투자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디즈니 입장에서는 자사 애니메이션 혹은 테마파크 사업에 생성형 AI를 접목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디즈니의 여러 가지 정말 인기 많은 프린세스 시리즈라든지 릴로와 스티치, 미키마우스 이런 여러 가지 캐릭터들에 대한 사용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라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권리까지도 얻은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생성형 AI가 접목됐을 때 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과연 이 비주얼적인 효과를 어디까지 구현해낼 수 있을까? 그 범주가 훨씬 더 브로드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의 주가도 6%,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호평에 따라서 급등을 했고요. 원자력 관련주들의 시세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혼재됐기 때문이었는데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IPO 자금을 이용해서 우주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언론의 보도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자력 발전을 못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 관련주들이 다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 장중에 전해진 보도죠. 미국 에너지부가 스탠다드 뉴클리어와 최초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속에서 일부 종목들은 상승으로 돌려내는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비안 소식입니다. 자체 칩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칩을 만드는 데에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채를 조달하다 보면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 속에 리비안의 주가가 6% 급락한 한편 이렇게 자체 AI 칩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는 동시에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엔비디아 주가에 부담이 됐던 요소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는 라이더를 활용한다라는 소식이 추가됐거든요. 그러면서 루미나와 에바테크 등 라이다 관련주들의 시세가 양호했다는 점도 오늘의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장의 연결 포인트들 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이 체린 앵커 말고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분발해서 국내장의 분위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어제 치열했던 만기일 양지수 모두 결국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출발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뚝뚝 떨어지다 회복하다 떨어지다의 흐름으로 다소 힘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아무래도 만기일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변동은 예고가 됐었는데 그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자, 완화적인 FOMC 결과에도 지수는 반락했고요. 아마도 영향을 줬던 내용들은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오라클이 급락하고 오라클의 부도 위험이 증가하면서 AI 진영에 대한 약간 불편한 심리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군사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연합 군사훈련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의 전투기 등이 동해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장에 흔들림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안전자산인 엔화 가치가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분을 줄여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화는 지금 민감하죠. 19일에 있을 BOJ 금리 결정에 대한
경계감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좀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비오제 총재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요. 엔캐리 청산 우려가 다시 한번 살짝 고개를 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거기다가 좀 받쳐줄 만한 형님들이 부재했습니다.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투자 경고 결국 지정이 됐죠. 전체적으로 당분간은 이쪽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래도 거래소 측에서 지정 요건을 좀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사실 뭐 주가 조작과는 전혀 좀 무관할 것 같은 대형주들이 자꾸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진행될지 봐야 되고요. 자, 24일에 SK 하이닉스 투자 경고가 해제될지 결정되니까요. 그때까지는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재미없을 수 있다. 이런 시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선물 옵션 만기일 변동성이 좀 커지기도 했죠. 아무래도 이 영향, 수급적인 영향이 좀 더 많았기를 시장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초점을 맞출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을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자, 어제 삼성화재가 장 막판에 이상급등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만기일 종가 왜곡 현상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28%의 급등이었죠. 애프터마켓 등에서는 시세가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윗꼬리로 어제를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종가 대비 16% 빠진 채.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기일 왜곡 현상의 급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반도체 지주회사가 이제 외부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되는 걸까요?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맞춰서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주회사 SK 하이닉스의 손자회사인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인 SK 하이닉스 증손회사를 보유하려면 지분율 100%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것이죠. 50% 정도로요. 다만 공정위 승인을 받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만 가능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에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부 자금을 조달해서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가는 반도체 캐파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SK 하이닉스에는 긍정적인 내용일 겁니다. 투경 지정과 함께 이러한 호재성 뉴스들이 맞물려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영향을 줄 만한 뉴스라서 살펴봤고요. 어제는 시장을 요약해본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훨씬 강했고요. 대형주보다는 테마주에 관심이 더 높았던 하루입니다. 자, 반도체는 수출 데이터는 좋았으나 SK 하이닉스 등의 이슈로 인해서 혼조를 기록했고요. 반도체 소부장들도 엇갈렸습니다. 전력 쪽은 그나마 GE 버노바 실적 전망 상향 이슈 속에 견조하긴 했으나 뭐 급등 정도는 아니었고요. 시장 대비 좀 버틴다 흐름이었죠.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순환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았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생보법 수혜 기대 이런 것들이 맞물렸습니다. 요즘 제일 강한 거 일동제약이죠. 중국의 GLP-1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였던 화이자 덕분에 일동제약의 주가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어제 24% 급등으로 4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한미약품 등의 비만 당뇨 치료제 종목들도 같이 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올릭스, 오름테라퓨틱,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초청 관련한 얘기로 인해서 아마도 관심을 받았네요. 어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 외로 본다면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어요. 1일부터 10일권까지요. 화장품, 뷰티 쪽의 수출 데이터가 괜찮았죠. 보톡스도 그랬고요. 그래서 클래시스, 대웅제약, 알바글로벌 등이 올랐고요. 우주는 요즘 가장 강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전방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곳곳에서 나오고요. 가장 중심에서 관심을 받아가는 건 스피어, 세트랙 아이 등이 있습니다. 통신 장비도 요즘 자주 거론이 되죠. 5G
단독망 의무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오이솔루션, 세종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던 주도군들에 대해서 약간의 보고 가자라는 심리,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화되면서 성장주, 이익 모멘텀 증가, 거래대금 증가, 산업 전반의 순환 이런 현상에서 요즘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방어주, 자산주, 테마주, 스타일 쏠림, 소수 업종 쪽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소극적인 랠리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재건축 관련의 파생 테마들, 그것이 점점 자산주로 확산돼가는 모습이었죠. 자, 고속버스터미널 지분을 보유해서 천일고속이 9거래 연속 상한가였죠. 한 2달 동안 1100% 올랐고요. 동양고속 같은 경우도 한 780% 정도 2달 사이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확장이 돼서 대규모 부지나 대규모 빌딩을 개발하는 걸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쪽. 그러니까 제2의 고터 같은 걸 찾고 있는 겁니다. 하림지주 어제 상한가였고요. 삼표 시멘트 마찬가지입니다. BYC, HDC, 현대산업개발 이들 종목들도 갖고 있는 무언가의 모멘텀으로 올라가기도 했죠. 대규모 부지를 보유한 쪽, 용산 쪽에 부지 보유한 서부 T&D 어제 21% 급등하기도 했고요. 강남권에 또 부지 보유한 롯데칠성,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고 유통주이고 시장에 관심 밖에 있던 종목이 롯데칠성이 어제 10% 이상씩 올라가는 흐름 장중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DI동일, 신영, 와코루, 경방, 박림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좀 편승해서 건설주들도 어제 강세였어요.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됐고 서울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 대통령실에서 요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형 건설사부터 중소형 건설사 그리고 건자재 쪽까지 함께 올라갔는데요. 상대 강도를 보시면 이쪽보다 이쪽이 더 강하고 여기보다 또 이쪽이 더 강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테마단의 스타일 종목들이 훨씬 강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은 성장 모멘텀이 지금 시장을 좀 부재할 때 드러나는 패턴입니다. 오히려 눈에 당장 보이는 미래 성장에 대한 가치 베팅이 좀 약화되기 때문에 눈에 있는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 거죠. 공격적으로 베팅할 에너지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랠리가 꺼지지는 않겠지만 크게 달릴 만한 재료도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소극적 랠리의 한 형태로 이런 자산주들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자산주가 관심을 받는 이 하나의 테마 주축에는 고속버스터미널 재건축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이 모멘텀을 기다리는 동안 일어나는 현상인데, 현상 측면에서 저희가 점검하고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의 테마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은 어땠을까요? 올라간 쪽과 떨어진 쪽을 살펴봤습니다. 올라간 쪽 보시면 금, 은, 알루미늄, 구리, 금형, 우라늄 이런 쪽입니다. 빅테크나 반도체나 이런 쪽이 부재했죠. 아무래도 달러나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약세 움직임 속에서 금에 대한 강세가 있었고요. 금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도 있었습니다. 금이 가면 은이 따라가는 분위기 속에서 금과 은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고요. 구리 역시나 마찬가지죠. 요즘에 또다시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죠. 사상 최고치입니다. 구리가 올라가니 구리의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알루미늄 역시나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신용카드사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 속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물 이런 쪽이 상승하던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 쪽에 반등이 있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나마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쪽이 반도체 소재단입니다. 이 암테크 시스템스라는 기업이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반도체 소재단의 종목에서 올라갔고요. 포트로닉스 요즘 자주 많이 말씀드렸죠. 미국의 포토마스크 종목인데 3일 연속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포토마스크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체크는 했었습니다만 시세적으로 막 뜨겁지는 않았어요. SNS텍 같은 경우 오르긴 했으나 한 시장 대비 강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와 포토마스크 쪽 국내도 일단 반도체에서 체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간 쪽 보시면
클라우드, AI 반도체, SNS, 빅테크가 빠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많이 올랐던 금리 인하 유동성에 대한 것에 반응하는 쪽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장은 어땠을까요? 전체적으로는 혼조였습니다. 다우는 좋았으나 1% 이상이나 올라줬으나 나스닥이 떨어졌죠. 나스닥 하락에는 영향을 준 게 당연히 반도체 종목군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도 하락했고요. 알파벳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은 좀 붙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것은 오라클의 급락으로 인해서 AI 진영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짝 위축되며 반도체 등도 같이 빠졌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반도체 종목군들이 낙폭을 줄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중에 3% 이상 밀렸다가 그래도 0.7%로 낙폭을 줄인 것은 긍정이고요. 시간 외에서 브로드컴의 실적 호조로 반도체 종목군들이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은 오늘 마냥 반도체가 안 좋을 거다라는 시각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알파벳은 왜 빠졌을까요? 샘 올트먼의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제미나이 3.0 영향력을 좀 일축하고 오픈 AI의 서비스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샘 올트먼이 SNS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좀 몇 가지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점도 시장의 기대치를 키웠죠. 그래서 구글, 알파벳은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특징주는 여기에 있는 일라이 릴리가 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진화 관련한 소식이 있었고요. 저평가 금융주, 신용카드 이런 회사들 강세였습니다. 테마로 봤을 때는 우주 쪽, 스페이스X 영향으로 우주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연말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고요. 미주호에서 긍정의 의견을 내며 양자 컴퓨팅 종목들 강세, 또 리비안에서 라이다 채택 얘기가 나오면서 라이다 종목들의 올라감, 이 정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좀 더 알아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포켓몬 릴리, 일라이 릴리의 진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제미나이에게 릴리의 진화를 좀 도식화해줘, 뭐 캐릭터화해줘 이랬더니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근육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근손실에 대한 부작용을 좀 줄이는 쪽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근육을 좀 강조해 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라이 릴리의 레타트루타이드 첫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습니다. 기존의 1세대, 2세대보다 더 나아진 감량 수치를 보여줬죠. 3중 작용제이고 복합 질환 치료제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심한 관절통까지도 완화시켰다라고 하죠. 평균적으로 24.2%, 최대 28%의 감량을 68주 사이에 보였습니다. 일부는 너무나 무서운 속도로 감량이 되어서 오히려 이 주사 맞는 것을 좀 중단했다라는 내용까지 전달되기도 했네요. 처음에 젯바운드와 위고비가 이슈가 되고 비만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했죠. GLP-1 약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쪽에 대한 경쟁이 점점 치열화됐습니다. 경구용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 혹은 부작용을 줄이는 쪽에 환자들의 편의성을 올리는 데 조금 더 집중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 화이자가 중국 경구용 저분자 GLP-1을 계약하면서 이쪽 시장에 대한 경쟁이 더 치열화됐죠. 그래서 일동제약 등이 연일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릴리의 진화에서 볼 수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 쪽이죠. 요즘에 이슈가 됐었던 일동제약, 그리고 IR 기다리고 있는 삼천당 제약, 그리고 변동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D&D 파마텍, 그 밖에 뭐 펩트론 한미약품, G2G 바이오 등등등이 관련 주로서 한 번씩들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요즘 비만 당뇨 치료제에서 변동은 좀 잦아지고 있어서 많아지고 있어서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모멘텀성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장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쿼드 메디슨이라는 종목입니다.
마이크로 니들 플랫폼, 세 가지 플랫폼 기술로 비만 치료제 내 백신 등을 개발합니다. 오늘 마침 또 일라이릴리 관련한 비만 치료제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이런 신규 상장주가 있다라는 점에 같이 소개를 해봅니다. 바로 오늘 상장하게 되고요. 일반 청약 경쟁률은 607대 1 정도로 되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오버행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봐야겠습니다만 에임드 바이오를 비롯해서 이제 알지노믹스도 상장이 다가오고 있고요. 쿼드 메디슨 이런 종목들까지 해서 요즘 제약 바이오단의 종목들의 상장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오늘 이런 일정이 있다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봇 뉴스는 도무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에는 현대차 관련한 로봇 뉴스가 계속되고 있죠. 여기서 조금 나아가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뉴스가 추가가 됐습니다. 현대차 로보택시가 내년 미국을 달린다라는 단독 기사가 있었는데요. 요즘에 현대차에서 바라볼 수 있는 키워드 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하이브리드. 상대적으로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은 좀 적은 가운데 AI, 로봇, 자율주행 내에서 관심이 돌고 있죠. 자, 북미 자율주행 자회사 모셔널이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바로 다음 달에 CES에서 비공개 기술을 시연하고 최종 점검을 한다라는 것이죠. 기술 완성도 최종 점검 단계로서 이제 구글의 웨이모, 테슬라의 FS 등과 경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일부 기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보택시 관련해서 현대차 내 자율주행 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생각나는 종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의 키워드에서 관심을 좀 받았던 현대 오토에버, 어제도 1.5% 상승했던 이 종목인데요. 이제 30만 원 가게 되는 걸까요? 얼마 전에 30만 원 트라이 했다가 좀 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관심을 다시 받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이죠. 슈어소프트테크 어제 13% 상승이었고요. 밤에 미국에서 라이다 종목들 오른 가운데 SOS랩, 라이다 관련한 기업이죠. 1% 상승이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아우토크립트, 모트렉스, 세코닉스 이런 종목들 현대차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관련주들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자동차 단까지 가볼까요? 구형테크, 현대공업, 퓨런티어 혹은 MC넥스, DY 덕양 등등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관련주니까요. 관련주로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현대차의 자율주행 키워드만 있는 건 아니죠. 계속 강화되고 있는 로봇의 키워드도 봐야겠습니다. 정의선의 승부수, 연간 3만 대 찍는 공장을 띄웠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내용을 보니 미국 조지아나 엘라베마주에 휴머노이드 로봇 전용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5조 정도가 투입된다고 하네요. 얼마 전 전달드린 현대차 관련 로봇주들 되겠습니다. 로봇은 이제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양산과 상용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절성이 있는 연말 연초 플러스 장기적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주 내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주들도 있을 거고 이런 감속기 구동 부품주도 있겠지만 요즘에 현대모비스나 HR 만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액추에이터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죠. 현대차 그룹으로요. 0.4% 어제는 하락이었습니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HR 만도 같은 경우는 어제 일정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죠.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습니다. 신사업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액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신사업에는 단연 로봇 액추에이터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급등 필요는 있죠. 저점 대비 고점 올해 한 50% 정도 단기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CES 등의 모멘텀, HR 만도가 갖고 있는 사업부에 대한 관심 이런 걸로 봤을 때 주가 하락이 나올 때가 매수 기회인지 궁금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로보틱
로보틱스 핵심 협력사이죠. 자회사 HL 클레모브가 현대차 쪽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L 만도, 현대 모비스 이런 쪽 종목들 오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속 이슈들 살펴봤고요. 자리 이동해서 시장의 분위기 파악해 보시죠.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오라클 쇼크 등으로 인해서 또 미국 내에서 기술주보다는 우량주에 관심이 이어지면서 국내가 시장 측면에서는 약간 중립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달러 하락이나 미국 국채금리 하락은 긍정적일 수 있겠죠. 다만 주말을 앞뒀다라는 점에서는 좀 밋밋한 지수 흐름일지 좀 봐야겠습니다. 자, 반면에 반도체 쪽은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낙폭을 줄였고 브로드컴의 애프터 강세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투자 경고 여파는 좀 지속될 거고요. 그나마 실리콘 카바이드 혹은 포토 마스크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강세를 기록했는데 실리콘 포토닉스 등의 종목들까지도 이렇게 조금 반도체 내에서 소재 이런 쪽으로 약간 구체화되는 시세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까지 다 체크해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요.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진화가 비만 치료제를 자극하는지 보시고요. 이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얘기가 오랜만에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ADC 한국 기업은 리가켄 바이오다. 2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해서 글로벌 1위 수준이다라는 점에 대한 보도가 있었어요. 조금 개별주의 성격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요즘의 제약바이오 분위기다 보니까 리가켄 바이오 일단 체크해 놓겠습니다. 자, 반면에 알테오제는 약간의 리스크가 등장했죠. 할로자임이 머크에 이어서 알테오젠을 정조준한다라는 단독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알테오젠이 낸 특허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걸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알테오젠의 리스크가 할로자임으로 인해서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 보셔야겠습니다. 자, 테마로 본다면 우주. 그리고 앞서 고터 사태로 본 자산주, 현대차의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주 있고요. 티니핑 얘기 요즘 많이 기사화되더라고요. 쌈지엔터 한번 체크는 해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중간중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저희가 넣어가고 있는데요. 귀멸의 칼날이 중국에서 방영이 되고 흥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본의 이런 작품이 흥행을 보이면 그 상영을 계속 연장하는데 이번엔 중국이 단칼에 종영을 시켰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걸 두고 한일령이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측에서 일본의 지진을 빌미로 더더욱 여행을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옵니다. 만약에 이런 중국과 일본의 갈등의 키워드로 본다면 또다시 뷰티나 앞서 자산주에도 들어가 있었던 서부트렌디 이런 호텔주들 체크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자, 스타워즈 시대 이걸 넣은 이유는요. 지금 연말 들어서 한 2주 가까이 우주 관련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스페이스 X의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주항공 밸류체인을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내에서도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가죠. 여기에서 더 추가된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하루는 스피어가 올랐다가, 하루는 HVM이 올랐다가, 하루는 세트레가이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순환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요즘에 통신 장비주도 잘 가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스페이스X 관련주 정리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정이네요. 이번 주 중요한 거 거의 다 지나갔고요. 오늘 쿼드 메디슨 상장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 등의 일정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 짚어봤고요. 섹터 뉴스 가봅니다. 뷰티와 엔터는 미나 앵커가 꽉 잡고 있는데 오늘은 뷰티 쪽이라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섹터가 바로 이 뷰티 섹터인데 사실 최근에는 힘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차트가 바로 달바글로벌의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주가 자체를 보면 미스트 좋다고 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빠졌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상장을 했고 8월까지 주가가 쭉쭉쭉쭉 상승을 하면서 24만 원까지
상승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를 기점으로 살펴봤을 때 주가는 14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궁금해지는 부분은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달바글로벌의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고 전일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온 가운데 모건 스탠리의 수급까지 들어왔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달바글로벌뿐만 아니라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으니 지금 이 시그널은 내년을 대비한 긍정적인 시그널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선 달바글로벌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는 결국에 실적에 있었습니다. 매출액 자체는 59.3%의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약 30%가량 하회하면서 주가의 투자 심리가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브랜드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고 해외 채널 조정 등 일시적인 비용이 발생하면서 영업이익률까지 하락하면서 주가도 동반 하락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겠지만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과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은 다시 한번 짚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북미 지역에서 고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북미의 이 매출이 전분기 대비 39% 성장했다는 점은 여전히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일본 오프라인 매장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지역에서 코스트코라든지 얼타 같은 오프라인 매점에도 입점을 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기대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성과가 이제 4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3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만약에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4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라면 이제 주가도 반등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먼저 달바글로벌을 통해서 지금 전체적인 화장품 섹터의 분위기를 체크해 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년에는 어떨 건데 내년엔 힘을 내줄 거야? 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K-뷰티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잘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반기 동안의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미국 시장의 성과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시장이라고 한다면 아마존의 성과와 얼타뷰티의 성과가 되겠는데요. 이 양측에서 지금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K-뷰티 쪽에서도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깨 동무를 하고 사이좋게 걸어나가는 이미지를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우리나라 K-뷰티 기업들이 글로벌 화장품 수출과 관련해서 순위권에 들어와 있고 점유율 측면에서도 구조적인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의 성과와 얼타뷰티의 성과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 먼저 아마존의 성과입니다.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었잖아요. 11월 말부터 12월 1일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미지 보신다면 메디큐브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제로 모공 패드가 작년에는 24위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1등을 했다고 하고요. 메디큐브의 콜라겐 젤크림 같은 경우에도 전년에는 46위를 기록했지만 2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콜라겐 나이트 랩핑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틱톡에서 바이럴이 굉장히 많이 됐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전년 29위를 했지만 이번에는 3등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모두 다 이 APR의 메디큐브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승무원 미스트가 22위를 했습니다. 물론 이 메디큐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결과가 덜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작년에 71위를 했던 미스트가 22위까지 치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세한 대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APR 메디큐브 같은 경우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존의 뷰티 카테고리에서 전체 매출 중에 16.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71위에서 22위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아로마티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죠. 그런데 글로벌 매출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로즈마리 스칼프 트리트먼트가 3위를 기록하면서 미국에서의 인기도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다만 아로마티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한 이후부터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미장센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헤어 퍼펙트 세럼의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자체가 잘 먹히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모레 퍼시픽은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브랜드 포트폴리오라든지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보니 하나의 품목에서 매출액이 잘 찍히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립 마스크, 라네즈의 립 마스크가 인기몰이를 했다면 이번에는 헤어 쪽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우리나라 K-뷰티 기업들이 온라인 시장에서는 선방을 잘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했고요. 이제 앞으로 중요해 보이는 것은 미국 오프라인 시장에 얼마나 잘 진출할 것이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제가 앞서서 오프라인 진출이 앞으로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타뷰티를 살펴보면서 그 중요도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얼타뷰티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죠. 실적,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연간 매출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타뷰티의 이 3분기 호실적이 갖고 있었던 의미는 고물가, 경기 둔화 속에서도 소비자들은 뷰티 쪽에는 지출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이번 이 3분기 호실적의 중심에는 우리나라 K-뷰티 브랜드의 인기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K-뷰티 품목이 많이 확장이 되면서 얼타뷰티에도 많이 입점이 됐고 그것이 결국 호실적으로 이어졌다는 건데 그만큼 내년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한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기존에는 2.5%에서 3.5%로 집계를 했지만 이제 4.4%에서 4.7%까지 높여 잡겠다라고 전망을 한 만큼 이제 얼타뷰티라든지 뭐 코스트코 아니면 세포라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을 시키는 브랜드를 위주로 내년에 살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번외편으로 매크로적인 모멘텀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중일 갈등인데요. 중일 갈등 관련해서는 앞서서 민영 앵커가 잠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화장품 수입국 비중은 프랑스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일본, 한국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을 견제하려는 조치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일본의 이 화장품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할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일본산 화장품 수입이 줄어들면서 K-뷰티 쪽에는 기회가 늘어나는 내러티브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중국의 수입 제한 정책 현실화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내에서 ODM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아 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생산지를 중국 또는 우리나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ODM사들 쪽으로 가장 큰 수혜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도 결국에는 이렇게 매크로적인 환경도 좋게 조성이 될 텐데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까 궁금하시죠? 대신증권에서는 아모레 퍼시픽과 코스메카 코리아를, 메리츠증권에서는 실리콘투를,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코스맥스와 APR을 꼽고 있었고요. 종목별로 살펴보신다면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 한 줄로 요약을 해봤으니까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놓은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디 브랜드 고객사
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횡보하고는 있는데 증권가에서 그래도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APR은 명불허전 APR이죠. 서구권 중심 수출 성장이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성장세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어가서 종목별로 살펴볼 텐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에서 98,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새롭게 제시를 했고 한국 법인의 수주 회복과 중국 법인의 본격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리고 북미에서의 고성장을 세 가지 모멘텀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또 인크루드랩의 턴어라운드도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짚고 있었고 2026년에는 이제 상장 이래의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를 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LS증권에서 목표 주가 34만 원으로 높여 잡았는데요. 미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매출액이 이제 정말 견조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B2B 부문의 주요 벤더 오더 규모도 두 자릿수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분기 매출 증가 기대감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적으로 구다이 글로벌이 이제 앞으로 IPO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다이 글로벌이 제2의 APR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조선미녀, 스킨푸드, 티르티르 등 다양한 브랜드를 인수했고 조선미녀가 특히나 미국에서 정말 활약을 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 성장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에는 이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제 IPO를 앞두고 있는 구다이 글로벌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K-뷰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도 좋게 나오고 있지만 그 안에서 진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내년에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은 과연 어떤 기업일지 저희와 함께 종목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개장을 앞두고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브로드컴이 애프터에서 실적 내놓고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4.8% 정도 상승을 다 토해내고 빠진 상황이네요. 오늘 그러면 반도체 진영 등 오라클의 급락과 브로드컴의 시외 하락, 그렇게 우호적인 걸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SK하이닉스 투경 여파도 남아있을 거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략 고민해 보시죠. 자, 오늘 SK증권 조성우 부장님, MTNW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진만 위원님, 네. 이거 어떻게 해요, 브로드컴? 일단은 실적이 나와서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할 때 쓰는 오케이 오늘 괜찮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일단 브로드컴 컨퍼런스 콜이 지금 이제 전화로 연결이 돼서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보고 왔는데 일단은 매출이나 뭐 전체적인 부분 전반적인 거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컨콜 내용 중에 AI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다음에 근데 AI 관련된 매출은 이익률이 낮다. 근데 이래서 AI 매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 이익률이 살짝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이던스는 추후 나중에 다시 제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돼서 이렇게 되면은 에이직 관련돼서는 사실상 이제 조금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 많이 너무 과하게 빠지는 게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가 호재성 이슈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또 같이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의 원리라서 지금은 일단은 분명히 아까 이제 30분 전과 지금의 온도 차이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브로드컴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으나 이게 당일날 또 세론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추후 가이던스가 얼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반등도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국내 시장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필두에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을지 아니면 에이직 반도체 혹은 이제 최근에 이제 구글 TPU 관련된 이슈로 올랐던 종목군들 내에서 좀 집중적인 포화를 맞을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반영을 해줄지 너무나 궁금하긴 합니다. 조성호 부장님, 지난주부터 이제 슬슬 좀 반도체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코멘트 전환을 해주셨는데 지금 브로드컴 실적 보고 생각이 좀 바뀌셨을까요? 아닐까요? 아니, 비슷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노이즈는 있어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조. 지금 브로드컴도 오라클도 실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죠. 하지만 다른 쪽에 대한 해석인 거죠. 이를테면 이제 브로드컴과 오라클, 요렇게 설명해 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다른 내용으로 준비를 해왔지만 이걸 좀 비교를 하자면 이 브로드컴은 파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파니까 난 팔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콩콜에서 조금 이제 앞으로 팔긴 파는데 좀 이익률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게 노이즈가 돼서 시간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오라클은 사는 입장이었죠. 사는 입장이었는데 신나게 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제 카드값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오라클에 대한 딱 그 상황이 야 너무 투자해서 제 지금 카드값이나 제대로 저거 갚겠어? 뭐 연체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파는 입장에서 여전히 좀 팔 여지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사는 쪽에서는 지금 카드값을 걱정하는 좀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그만큼 샀으면 이걸로 좀 뭘 좀 더 속 시원히 좀 벌어야 될 텐데 지금 오라클을 비롯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너희들 지금 투자한 것만큼 돈을 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장의 의구심인 거죠. 이게 지금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AI 진영에 이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여기에 이제 하나의 더 노이즈가 뭐냐면 이제 또 엔비디아의 GPU냐, 뭐 구글의 TPU냐, 또 이걸로 또 서로 뭐 이제 힘겨루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올리 HBM 하나 아니면 뭐 D램 하나 뭐 이 방향으로 이제 모두가 이제 갔다고 하면 지금 반도체 이 대로에서도 지금 목적지가 다른 어떤 그런 좀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분명히 지금 반도체 쪽에 어떤 발걸음을 좀 무겁게 하는 요인이지만 하나 확인된 것은 실적은 여전히 좋다라는 쪽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또 국내에서도 일단 뭐 디램 가격의 계속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이익 모멘텀을 계속 지금 확대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 때문에 앞으로는 못 가더라도 지금 하단은 방어해주는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동대구역까지는 KTX를 타고 온 게 맞는데 부산까지 무궁화호로 바꿔 탄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노이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일단 뭐 좀 뭐라 그럴까요? 논리의 재조정, 뭐 프레임의 어떤 전환, 뭐 안착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과정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에 물론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반도체 AI를 매도한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판단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매도보다는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장기 방향에 베팅을 하고 있으시니까 들고 가실 것 같은데 약간 이럴 때 흔들릴 때 매수하느냐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수하시겠어요? 저 지난주에도 반도체는 이제 서서히 다시 진입을 저울질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라면이라는 전제를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은 어떤 AI 진영의 노이즈 있잖아요. HBM의 어떤 뭐 공급 관계에 대한 이슈, 아니면 오라클에서 너무 과잉 투자에 대한 이슈. 하지만 디램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그 이런 부분들을 망라했을 때. 지금 AI 진영에서 지금 라인업을 가장 넓게 구사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죠? 바로 삼성전자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애플과 함께 뭐 예를 들면 온 디바이스 AI 쪽에 뭐 양대 강자일 수도 있지만 뭐 디램은 원래 강자였고 최근에 이제 HBM 쪽에서도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좀 자유로운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좀 HBM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투자 경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수급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놓고서 일단 반도체 쪽은 물론 예전보다는 빠른 속도를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조금 일단 느긋한 속도로 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일단 삼성전자를 다시금 접근하는 뭐 그런 이제 관점에서 반도체는
자체는 다시 이제 부산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부산을 향하는데 속도는 조금 더딜 수 있다라는 점, 기존의 속도를 기대하기보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대응하자라는 점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 가기 전에요. 현대차 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네. 자율주행, 로봇 쪽에서 요즘 현대차 그룹이 CES 앞두고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이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제 자회사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준비한다.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공장을 준비한다 등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종목군으로 관심을 좀 퍼뜨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딱 포트에 넣어봐도 좋은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현대오토웨버죠. 가장 이제 현대차가 갖고 있는 두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대도 현대차 기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현대모비스도 있고 현대오토웨버도 있고 글로비스도 있는데 일단은 꿈이 커야 됩니다. 시장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되는데 일단은 현대차 기아는 뭐 시장 자체에서 뭐 엄청나게 크게 호평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밸류 값에 쳐주려면 오토웨버가 그래도 이제 꿈을 이제 생각해보기에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 현대오토웨버를 필두로 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한번 소프트웨어 쪽, 뭐 슈어소프트테크라든지 아니면 SOS의 관련주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로봇이나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무기들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시간이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테슬라와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애프리카 관련된 이슈 때문에 현대차가 직전에 한 22년도, 23년도 때 고점을 형성했던 것처럼 뭐 로보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한 번 정도 가미가 되면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은 충분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 주주분들께서는 뭐 조금 더 관련 밸류체인 자체를 높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각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지금 FSD가 막 여러 가지 영상으로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현대차는 완전히 도태됐다라고 이제 완전 현대차는 관련돼서 아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기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역발상적인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 밸류체인 쪽에서는 그래도 오토에버가 가장 리레이팅하기 좋은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얘기해 주셨고요. 지난주였었나요? 조성호 부장님이 이제 현대차 기아 관심 가져야 한다 얘기해 주셨던 거 생각이 나네요. 이쪽 이렇게 차 쪽 말고도 다른 이런 뭐 자율주행 액추에이터나 라이다나 카메라나 이런 쪽은 관심 없으십니까? 폭넓게 사실 종목을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종목을 제가 뭐 이렇게 남발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징적으로 좀 앵커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를테면 뭐 현대차 기아를 뭐 재평가자라고 말씀드린 거에는 물론 이제 뭐 완성차의 어떤 기본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도 있을 테지만 또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뭐 지분 가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로봇주 중에서 뭐 세부적으로 어떤 이제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뭐 감속기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종목이 계속 작아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뭐 방송에서 이렇게 소형주를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피해가는 쪽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비스는요? 소형주 모비스는 아닌데. 그래도 좀 모비스 쪽은 요즘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주가 지배구조 개편이란 모멘텀이 좀 표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모비스가 최선호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관점이 바뀐 거죠. 이제 로봇 쪽에 조금 더 국한한다면 다만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단계에 좀 너무나 오버슈팅이라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조금 이제 틀어서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이제 완성차 쪽에 좀 본연에 한번 다시 좀 돌아가 보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또 좀 자산주에 대한 좀 리레이팅이 좀 있는 좀 그런 분위기니까 이게 아직은 뭐 좀 중성주 단에서 좀 뭐 테마군으로 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시장 전체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주도력을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또 이제 자동차주는 또 이제 그런 쪽에서 한 번 정도는 또 이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현대차 그룹주는 일단 뭐 현대차를 중심으로 완성차 쪽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속 일단 추가된 뉴스들에 대한 전략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원래대로 준비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네. 그래도 이제 뭐 각계전투의 성향이 짙기는 합니다만 제약바이오 쪽에서
군데군데 올라가는 종목들이 매일 순환하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기대 혹은 생보법 이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개별 모멘텀이 더해진 건데 지금 바이오에서 담아본다면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최근에 또 다시 비만약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고 있는데 뭐 군집성을 갖고 올라가고 간다고 하기보다는 임상 결과 혹은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들리는 이제 바이오 쪽 낭보에 따라서 조금 이제 수급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CDMO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CDMO 관련 밸류체인을 보시게 되면은 저는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밸류 평가가 바이오로 가면은 조금 더 상단이 더 많이 열려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CDMO 관련해서는 제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가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평가를 제조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 금액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저는 단발적인 이슈로는 굳이 이제 볼 필요가 있으면 이미 이 시장 자체에서 조금 더 잘 나가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CDMO로 시선을 돌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도가 필요한 비만약 치료제입니다. 지금은 초격차 전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뭐 관련돼서 비만약 쪽 보시게 되면 메시 쪽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올릭스와 D&D 파마텍 두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올릭스가 원래 이제 메시 쪽도 굉장히 잘하지만 이제 탈모 치료제 쪽으로도 꽤나 잘 나갑니다. 근데 최근에 또 탈모 관련주들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이제 특히 이제 저라도 이제 만약에 탈모가 있다라고 하면 억만금을 줘서라도 탈모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의 니즈라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제 비만약 다음에는 이제 탈모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올릭스가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소형주 단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오니아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이따가 단독 기사로 제가 아까 봤었었는데 이제 알테오젠 할로자임 관련돼서 이제 뭐 소송전이 진행된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로 확인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제 또 좀 이제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바이오 쪽 투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밀리면은 또 적정 구간에서 반등 성공할 만한 종목들이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마켓 시작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지켜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일단 뭐 하이닉스는 대체거래에서 거래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삼성전자 0.4% 오르며 시작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 등 나쁘진 않습니다만 단독 뉴스긴 한데 그 할로자임의 알테오젠의 미국 특허를 건드리는 소식이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9% 급락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장중에 좀 진정이 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ABL 바이오 2% 상승세, 리가캠, 펩트론, HLB 그러니까 삼천한 제약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알테오젠의 지금 단독 하락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률 상위권 살펴볼까요? HDC 현대산업개발 앞서 보여드렸던 그 자산주 성격의 종목이죠. 9%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LG나 DL 등의 지주사들 강세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도 마찬가지죠. 서부 T&D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산주 성격의 종목들이고 하림 지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도 약간의 테마에 좀 더 집중하면서 자산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우주항공 쪽에서 스피어가 또 추가 상승을 더해가고 HVM 등의 종목들도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백도 뭐 BBB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종목으로 요즘 계속 특징주단에 들어가고 있네요. SKC 하락하고 있습니다. SKC도 어제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 정도 하락권의 흐름 나오고 있고요. 슈어소프트테크 2% 정도 밀리고 있네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여러 분야들 살펴봤는데 오늘도 결국에는 자산주단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은 급락, 그 외 종목은 상승입니다. 조성호 부장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의견 주실 때 거의 늘 대형주 코스피 쪽에 제약바이오 얘기하셨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도 동일한. 어제 네. 녹십자 강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녹십자 어제 사실은 이제 한양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뭐 전혀 다른 기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논조였는데요. 사실 이제 이 코스피 쪽의 대형 제약주들이
사실 잠재적인 모멘텀들을 다 갖고 있었고, 이를테면 뭐 녹십자 같은 경우는 FDA에서 신약받은 그 알리글로 이게 최근에 이제 걸먹할 만한 그런 성장세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뭐 같이 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어제 좀 급등하는 이런 시세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코스닥에 있는 이제 신약 기반의 종목과 이제 코스피의 제약주는 이제 조금 사실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나는 어떤 이 대형 제약주 코스피 쪽에 있는 종목들은 신약 관련 모멘텀이 좀 뚜렷해지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가에 좀 반영하지는 않는 좀 그런 좀 수급상의 특징이 있는 것 같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은 이슈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좀 바로바로 시세에 좀 반영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쪽 진영을 놓고 보게 되면 이 변동성의 차이인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어떠한 편견이 있어서 뭐 코스닥 쪽을 싫어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주식을 바라봤을 때 이 변동성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참 사실 이게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감내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나마 좀 이제 안정적인 변동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코스피 쪽을 선호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이제 녹십자가 좀 뭐 이제 새로운 어떤 좀 국면의 전환을 좀 맞이한 것 같아요. 굉장히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되면서 급등 시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코스피 쪽에 있는 대형 제약주 중에서 그동안 좀 주가가 좀 더디게 흐름을 보였던 뭐 녹십자가 이제 어제 좀 뿜었는데 좀 비교하자면 종근당 같은 종목들도 사실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 잠재적 모멘텀이 있고요. 또 이주광채 기반의 또 그런 어떤 좀 임상 파이프라인 또 갖고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안 오른다고 답답해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저점에서 사놓으면은 이런 식의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이제 코스피 쪽에 조금 이제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슈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생물보험법이거든요. 이 생물보험법이 사실 이거 생물보험법 얘기 이거 지겨울 정도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였는데 이제야 비로소 이제 정말 법안이 통과되는 그런 이제 수순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게 이제 중국을 겨냥하는 이런 법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금 국내 뭐 CDMO 기업들은 이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현실로 반영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CDMO 관련해서 뭐 삼바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쪽도 이제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삼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분할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유독 좀 주가가 한번 뭐 네. 이 출렁잉 뭐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 뭐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격적으로 좀 좋은 구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뭐 이제 이쪽 동네 코스피 좀 대형 제약주 쪽 동네에서 좀 계속 좀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 바이오 진영에 대한 얘기 해주셨고요. 그래도 그 사이에 알테오젠이 9% 하락에서 한 3, 4%까지 낙폭을 줄이고는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 오늘 장중에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일 갈등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또한 11월 한 7, 8일경이었죠. 그때 다카이치 총리의 뭐 대만 유사시, 일본 유사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부터 시작된 중일 갈등의 격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바운드 관련 종목을 봐야 되는 걸까요? 아까 자산주에 서부 T&D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냥 호텔 관련주로 서부 T&D 사놨으면 이래나 저래나 이거저거 다 엮여갖고 급등 나왔겠다.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김진만 의원님, 네. 6월 달부터 서부 T&D 얘기 많이 말씀 주셨었는데 갖고 계신 분들 어떡할까요? 네, 일단 서부 T&D 많이 올랐죠. 이제 여러 가지 가치, 즉 리레이팅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신정동 버스터미널 쪽, 이제 강서구 쪽에 이제 토지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서부 T&D 같은 경우에 낮은 상가죠, 용산 쪽에 두 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만약에 재개발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까지 더해서 봤었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올라가는 말에 탑승을 하시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적당히 이제 손에 안 보는 선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매수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언제 빠져도 무방한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몰랐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섹터 순환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제 호텔, 아까 이제 인바운드 관련주들 보시게 되면 서부 T&D 이제 호텔 밸류체인 갖고 있는 몇 가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은 계속적으로 이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화장품 이야기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 CJ가 이제 CJ 올리브영이 최근에 또 한번 다시 매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가 지주사로서의 가치 리레이팅을 한 번 더 받게 되면은 CJ 올리브영 효과로 CJ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외부적으로 봤었을 때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지 혹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소비를 더 하는지를 체크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데이터상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단 섹터 순환매이기 때문에 한번 빠졌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서부 T&D를 아침에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혹은 이제 11,000원대 혹은 12,000원 초반대 평균 단가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18,000원에서 2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전략 드리면서 아마 서부 T&D는 가장 소외됐었을 때 제가 가장 코멘트를 먼저 자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서부 T&D가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 이제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 핸드폰 드시고 이제 카메라 켜신 다음에 밑에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오늘 제2의 서부 T&D가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2의 서부 T&D가 될 종목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조성호 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네. 이 중일 갈등 관련한 종목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자산주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산주도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면 트레이딩단의 한 주축을 좀 할 것 같거든요. 예, 그 자산주의 태동이 그 고속버스주가 엄청 올라가면서부터 네.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소형 건설사로 이제 수급이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들의 공통점을 한번 꾸려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자산주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서부 T&D 같은 경우는 또 어제는 또 그런 모멘텀으로 급등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주식이야 이유가 뭐가 됐든 일단 오르고 봐야 된다라는 뭐 이런 격언이 생각나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또 그런 자산주 가운데서는 일단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회자되는 이슈도 하나 있었어요. 특정 어떤 종목에 물타기 하다가 대주주가 돼서 지분 신고가 그죠? 예, 그 종목 아마 아실 거 여러분 어제 네. 그 보는 짤들 다 보셨을 건데 신원종합개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심리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어쨌건 반도체 쪽에 주도력이 약해진 상황인데 고객 예탁금을 아직 80조 원을 상회하고 있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 현재로서는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봐도 TV 틀어봐도 당장에 갈 것 같지는 않은.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어디선가 좀 약간 조바심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어떤 심리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주 쪽이 일제히 좀 불을 뿜는 이런 양상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그래도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일단은 시세가 이제 분출된 종목들이 언제 또 시세가 사그러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저PBR이나 이런 자산주들 있잖아. 이런 것 중에 예를 들면 얘가 왜 아직 안 가있지 싶은 그런 종목들을 장중에 좀 지켜보세요. 지켜보다가 갑자기 좀 매수가 유입이 된다 싶을 때 그럴 때 따라가시는 것은 좀 트레이딩 쪽에서 좀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 이미 자산주로 좀 급등한 종목을 뭐 지금 사도 됩니까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산주는 지금 이제 자산주가 좀 시장의 테마로 좀 이렇게 올라오게 된 배경도 설명을 드린 거고 또 이제 주의점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는 차원에서 자산주를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분의 픽 종목을 각각 듣겠습니다. 한 1분 2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지만 의원님, 네. 1분 20초를 장악할 종목은 무엇입니까? 되게 장악할 종목까지는 아닌데 저 일단 전체적으로 해운주 한번 여러분들에게 코멘트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좀 BDI 오르잖아요. 네, BDI 지수도 굉장히 좋은데 요즘 데이터 센터 쪽 투자가 많이 집행이 돼서 광물 쪽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고 요즘 뭐 구리값 최고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하셨는데 광물 쪽 수요가 늘어나면은 해운 쪽 BDI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올라가는 것도 포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관 쪽과 외국인 수급들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다시 한번 정배열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 리레이팅 원래 돈 잘 벌었는데 예전에는 좀 지수 인버스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가 요즘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받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페노션과 대한해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어제도 한번 코멘트 드렸는데 해운주들이 굉장히 좀 오늘 같은 날 혹은 다음 주에 좀 시장이 심심할 때 올라가기 좋은지 그런 구간들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방금 이제 설명드린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오시면 제가 조금 더 딥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크선 운임지수 상승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페노션과 대한해운 체크해 주셨고요. 조성호 부장님의 픽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3주째 같은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크게 갖고 가지는 않다. 다만 이제 반도체는 조금 느긋한 관점에서 중기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3주째 같은 전략입니다. 로봇, 의료 AI, 자율주행
뭐 중일 갈등, 그리고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좀 꿈틀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쪽이 연말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종목별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축구 경기로 비유를 해드리자면 네. 내가 3골을 넣어도 4골 먹고 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 좀 테마군들이 난립해가지고 이제 잘만 트레이딩을 하시면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장이긴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사실은 좀 리스크도 그만큼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이제 골을 많이 넣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골을 좀 덜 먹는 쪽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추격 매수는 좀 지양을 하시고요. 뭐든 좀 좋은 가격 아니면 조정 시에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좀 무난하지 않을까 말씀드릴게요. 네. 시장에 대한 표현, 비유가 참 적절하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전략과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 들여다봤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코스피 쪽이요. LG엔솔과 네이버, 하나, 오션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이상급등이 있었던 삼성화재 일단 프리마켓 16% 급락 나오는데 이것이야 좀 별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이버는 이래도 못 오르고 빠질 땐 같이 빠지고 참 속상한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오늘 가장 머리 아픈 종목이죠. 4% 프리마켓 하락 중인데 축소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는 괜찮습니다. 자, 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 미리 짚어봤습니다. 조성우 부장님,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